귀신이 고칼 노릇.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부부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는 것이 소원이었지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산에 가서 신령님께 간절히 빌었어요. 신령님, 저희 부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죠. 부인이 기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이 산의 신령이다. 너희 부부의 정성이 보통 지극한 게 아니구나. 너희 부부가 있는 곳에서 왼쪽으로 20걸음쯤 가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틈에 산삼이 있을 것이다. 그 산삼 한 뿌리를 캐어 먹으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신령님 고맙습니다. 부인은 이렇게 소리치다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이고, 제가 희한한 꿈을 꾸었어요. 부인은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신령님이 알려준 바위를 찾아갔지요. 아이고야, 이게 웬일일까요? 진짜 바위 틈에 산삼이 있었어요. 부인은 산삼을 캐어 다려 먹었지요. 그러자 얼마 뒤에 아이를 베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부부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신령님 감사합니다. 아기를 안고 신령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기 이름을 복동이라고 지었지요. 부부는 복동이를 정성을 다해 길렀어요.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아주 사랑으로 돌보았지요. 그렇게 복동이는 무럭무럭 자라 7살이 되었어요. 부부는 남들처럼 아이를 서당에 보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복동이는 글을 배운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냥에 빠져 활과 화살을 들고 산으로 들로 사냥을 다녔어요. 아버지가 하루는 보다 못해 아들을 불러 야단을 쳤지요. 이 녀석,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사냥만 다녀서야 되겠느냐? 종아리 걷어라. 복동이는 아버지 앞에서 종아리를 걷었어요. 아버지는 회초리를 들어 종아리에 피가 맺히도록 때렸지요. 그러나 복동이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사냥을 한다고 여전히 산으로 들로 쏘다녔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복동이가 18살이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는 공부를 하지 않아 자기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활 솜씨만큼은 자기 고장에서 으뜸이었지요. 활 쏘기 시합을 하여 이제까지 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동이는 아버지에게 말했지요. 아버지, 이번에 과거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한양에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그 공부도 안 한 녀석이 무슨 과거냐, 과거는. 저는 문과 시험이 아니라 무과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허허, 그래, 알겠다. 다녀오너라. 복동이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한양에 가려면 몇 날 며칠을 걸어야 했지요. 복동이는 발이 부르트고 아프도록 걸었어요.
그렇게 저녁 무렵쯤 어느 외딴 집에 이르렀지요. 날이 저물었으니 오늘 밤은 이 집에서 묵어가야겠군. 복동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는 길입니다. 빈 방이 있으면 묵어가게 해 주십시오. 복동이는 대문을 열고 나온 주인 영감에게 간절히 청했어요. 주인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들어오시오.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으니 어여 들어오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복동이는 공손히 인사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인 영감은 복동이를 유심히 살폈지요. 거참 잘생겼다. 늠름하고 씩씩한 게 나중에 크게 될 상이야. 우리 사위로 삼고 싶은 걸. 주인 영감한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시집 갈 때가 되어 사윗감을 찾고 있던 참이었죠. 그래, 주인 영감은 빈 방을 내준 뒤 딸을 불렀어요. 얘야, 건넌 방에 손님이 오셨으니 극진히 모셔라. 예, 아버지. 딸은 아버지의 당부를 받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대야에 물을 가득 부은 뒤 건넌 방으로 갔지요. 손님, 새순물을 떠왔습니다. 씻으시지요. 딸이 대야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오자 복동이는 화를 벌컥 냈어요. 아유,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요. 아유,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거요? 복동이는 딸을 방에서 쫓아버렸어요. 딸은 핀잔을 받고 무안스러워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그래도 아버지가 극진히 모시라고 당부한 손님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대접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단 말이지요. 딸은 정성을 다해 밥을 지었어요.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지요. 맛 좋은 생선도 구웠어요. 딸은 마침내 저녁상을 차려들고 복동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손님, 시장하시죠? 저녁 드세요. 그렇게 딸이 방문을 열려고 하자 엄마야, 복동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 참, 밥상은 퇴마를 두고 가시오. 정말 웃기는 아가씨네. 아이, 왜 자꾸 총각 혼자 있는 방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 참. 그러자 딸은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어요. 얼마나 무안하던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실컷 자고 일어난 복동이는 방문을 열자마자 기겁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 영감의 딸이 문턱에서 목을 메어 죽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너무나 무안을 당하고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어요. 그제야 복동이는 주인 영감의 딸에게 심하게 대한 것을 후회했지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장례를 마친 뒤 복동이는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과거장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활쏘기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5발을 관역 한가운데에 맞히면 합격이었어요. 복동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복동이는 자신만만하게 화의 시위를 당겼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화살이 관역 한가운데로 날아가 꽂혔지요. 대단한 솜씨였습니다. 복동이는 4번째 활을 쏘려고 관역을 겨냥했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활 시위를 당기는 순간
난데없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쳤어요. 그래서 화살이 그만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말았지요. 맙소사, 갑자기 이게 웬일이지? 복동이는 울상을 지었습니다. 결국 활을 잘못 쏘아서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말았지요. 아이고야, 과거를 보려면 3년이나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과거 시험은 3년에 한 번 치러지기 때문이지요. 복동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니야, 이번 시험은 운이 나빠 떨어진 거지. 다음 시험은 꼭 합격할 거야. 그렇게 복동이는 그 전보다 더 열심히 무술 연습을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지요. 그리고 3년 뒤 다시 과거를 보았어요. 아, 이제 활쏘기 시험만 통과하면 합격이야. 그래, 정신을 바짝 차리자. 이제 다 되었어. 복동이는 눈을 부릅뜨고 관역을 향해 화살을 날렸어요. 아이고야,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지난번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관역을 맞췄는데 네 번째 화살이 빗나가고 말았지요. 또다시 회오리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거지? 복동이는 화도 나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자 점쟁이가 말했지요. 어허, 전혀 귀신의 장난이군요. 당신 때문에 한을 품고 죽은 처녀가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활을 쏠 때마다 회방을 놓는 것이지요. 예? 그게 정말입니까? 복동이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점쟁이 말이 맞다면 앞으로 과거에 합격하기는 애당초 틀린 일이었지요. 그렇지만 복동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또 흘러갔어요. 복동이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갔지요. 이제 활쏘기 시험만 남았습니다. 복동이는 활쏘기 시험에서 처음 세 발을 관역 한가운데에 맞췄어요. 그 다음 문제에 그 네 번째 화살을 쏘아야 하는데 복동이는 관역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그러자 과거 시험을 맡아보는 관리가 복동이에게 물었어요. 아니, 화를 쏘다 말고 왜 눈물을 흘리는 거요? 예, 그게 복동이는 망설이다가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관리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관리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활을 쏘시오. 복동이는 관리가 시키는 대로 활을 쏘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화살이 관역 한가운데에 꽂히자 관리가 소리쳤지요. 합격! 먼저 쏘아 마친 세 발과 이번 두 발을 합해서 5발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공중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분하다. 감쪽같이 나를 속였구나. 얄팍한 꾀에 내가 넘어가다니. 그것은 복동이에게 원한을 품은 처녀 귀신이었지요. 처녀 귀신은 원통하다는 듯 엉엉 울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속임수로 얻은 벼슬. 옛날에 한 양반이 있었는데 글을 짓지 못하고 글씨도 형편없었으며 집안 또한 가난했다. 때때로 과거에 응시했지만 자기 힘으로 치른 적이 없었다. 친구 뒤를 따라다니다 남은 글이나 글씨를 얻어 시권으로 바쳤을 따름이었다. 여기서 시권이라 함은 답안지를 말한다. 요 행위도 속과 향시에 합격했다. 회시 치를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자기가 쓴 글과 글씨로는 가망이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냥 앉아있기만 할 수도 없었다. 그리하여 정초 한 장을 가지고 혼자 과거장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정초라 함은 과거 답안지 종이를 말한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글과 글씨를 빌릴 수 없을 것 같아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만 했다. 그때 관서지방 거벽으로 나라에 이름이 난 사람이 다른 일을 대신해 글을 지어주려고 과거장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았다. 선비는 일찍이 다른 자리에서 그를 본 적이 있었다. 즉시 접으로 가서 인사를 나누고는 말했다. 여기서 접이라 함은 과거에 응시하는 유생들의 구역을 말한다. 엄숙한 과거장에 함부로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일이 예측할 수 없게 되겠지요. 거벽과 그에게 글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온통 붉어진 얼굴로 당황해 두려워하며 몸을 벌벌 떨었다. 선비가 또 말했다. 시 한 수를 정성을 다해 잘 지어주신다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거벽은 붓을 잡고 일필휘지해서 잠깐 사이에 시 한 수를 지어주었다. 이렇게 속임수를 써서 글을 얻긴 했지만 글씨를 써줄 사람이 없었다. 시권을 들고 배회하다가 때마침 글씨는 잘 쓰지만 글은 잘 짓지 못하는 자가 글 잘 짓는 사람과 솜씨를 교환하기로 약속했다가 시간이 임박했는데 그런데도 그자가 나타나지 않아 분만 잡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선비는 또 그 자리로 가서 초면 인사를 나누고 낭패당한 처지를 위로해 주었다. 그러고는 자기가 글은 잘 짓지만 글씨를 못 쓰니 자기와 솜씨를 교환하자며 갖고 있던 시를 보여주었다. 글씨에 능했던 자는 비록 글을 잘 짓지는 못했지만 과거문의 체격은 알아볼 줄 알았기에 그 시를 보고는 잘 지은 그림을 금방 알아챘다. 그는 매우 급해 어찌할 바를 모르던 차에 다행히도 기회를 얻은지라 그렇게 하자고 했다. 그는 시권을 펼쳐서 먹을 갈아 붓을 휘둘러 쓰면서도 거듭 선비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내가 온 정성을 다해 잘 베껴 드릴 테니 당신도 그동안 반드시 온 뜻을 다해 시 한 수를 지어놓고 기다리시오. 선비는 그러겠노라 하고 초지를 꺼내서는 초고를 쓰는 것처럼 재빨리 썼다가 목권을 찍어 다른 사람이 판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시권을 다 베끼자 즉시 말아서 갖고 가서는 남몰래 지은 시문의 초고 한 장을 글씨에 능한 사람에게 던져주었다. 시권을 제출하고 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그러고는 시권을 들고 곧바로 대 위쪽으로 가서 일부러 금줄 안으로 들어갔다. 시관과 군사들이 이를 보고서 법을 어겼다며 어서 잡아오게 했다.
선비가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말했다. 내가 접으로 돌아가겠다 하더라도 그 말을 안 들어주겠다는 듯 그냥 밖으로 내쫓아 주시게. 잠시도 내가 과거장에 머무르지 못하게 해주게나. 군인들은 이미 뇌물을 받았고 또 시험관의 지시가 매우 엄하니 어찌 잠시라도 지체할 수 있겠는가. 선비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안아 밀치며 바삐 몰아내었다. 선비가 일부러 군인들에게 애걸하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내게 1000만 번 기묘한 일이 있으니 잠시만 풀어주게나. 우리 접으로 잠시 갔다가 돌아오겠네. 군인들이 어찌 그 말을 따르겠는가. 4번, 5번 무수히 애걸해도 한결같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마침내 그 접을 지나쳐 갈 때 선비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글씨 잘 쓰는 사람에게 말했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소이다. 이로써 선비는 과거장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방이 붙었는데 과연 선비가 장원으로 합격했다. 선비는 속가에 급제하여 벼슬의 뜻을 두게 되었지만 세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 무렵 때마침 이조 판서가 나이 30이 다 된 외아들을 잃고는 바보가 된 듯 미쳐버린 듯했다. 이후로 벼슬길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공인으로서 해야 할 일만 하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진사는 속으로 또 꾀를 내어 이조 판서의 아들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했다. 나이와 성품, 그의 재주와 학시, 평소같이 지내던 사람, 공부한 곳, 유람한 곳 등 일일이 상세하게 알아두었다. 그러고는 남산 아래에 그의 잘 짓는 선비를 찾아가 제문 한 통을 지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제문에는 지극한 애통함이 담겨 있었다. 모처에서 서로 알게 되었고 아무개 집에서 함께 공부했으며 어느 절에서 책을 같이 읽었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다. 나이가 몇 살 차이 나지만 정부는 아교와 오체이처럼 단단했다고 썼다. 대대로 사귀어온 정이라 칭찬하고는 그 집안이 대대로 쌓은 미덕을 다 기술해서 읽는 자가 한 번만 봐도 제문의 대상이 나이는 몇이고 누구의 자손인지를 알 수 있게 했다. 전으로 올레의 닭과 술을 준비해서 이조 판서가 공무를 보러 가 집을 비운 사이 그 집으로 갔다. 여기서 전이라 함은 장례전 영주 앞에 간단한 술과 과일을 차려놓는 예식을 말한다. 종들과 청지기를 시켜 영위를 모셔놓는 자리에 문을 열게 하고 전을 차렸다. 술을 따르고 꿇어앉아 제문을 읽는데 흐느끼느라 소리를 제대로 내지도 못했다. 이어서 대성통곡을 하며 오랫동안 애통해 하다가 떠났다. 그날 저녁 이조 판서가 돌아와 안방으로 들어가니 부인이 말했다. 아까 모 동에 아무개라는 선비가 왔어요. 죽은 아이의 저희 친한 친구라며 전을 차려놓고 제문을 지어 읽고는 반나절 동안이나 통곡하다 돌아갔습니다. 이조 판서가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그 제문을 가져와 읽어보니 여러 편 여러 폭에 수백 행이 넘었고 글과 글씨도 매우 아름다웠다. 그래서 탄식하며 말했다. 우리 아이가 이처럼 아름다운 선비와 절친한 친구로 지냈는데
내가 어찌 알지 못했던가. 대대로 이어진 문벌을 보니 행세를 하며 잘 살아온 유서 깊은 양반집이구나. 나이가 40에 가까워 마침 벼슬을 하기에도 적합하구나. 재상이 집에 없는 틈에 그 자식의 영전에 전을 올린 것을 보니 지조 또한 높이 살만하다. 마침내 도목정사에서 많은 사람을 제치고 벼슬에 추천해 주었다. 선비는 그렇게 비로소 벼슬을 하게 되었다. 약속 지킨 도깨비. 바로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네 마을에 가뭄이 들었지요. 여름이 시작된 지 한 달이나 지났지만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겨울물이 다 말라버렸지요. 살랑살랑 헤엄치던 송사리떼도 어디론가 숨어버렸어요. 맑은 물이 솟던 우물에도 물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지요. 아이고야,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일은 논에 물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어요. 벼는 봄부터 가을까지 시원한 물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지요. 그래야 가을에 쌀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논에 물이 없으니 벼가 바싹바싹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이고, 얘야, 너도 좀 쉬었다가 하렴. 어떡하냐, 하늘도 너무하시지.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벼들이 모두 말라버릴 텐데.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꼭 비가 올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제가 날마다 큰 개울에 가서 물을 길어올게요. 에휴, 하지만 큰 개울도 곧 말라버릴 거야. 개울을 막아 물을 막아 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니와 바로는 큰 개울에서 물을 길어오는 중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하루 종일 큰 개울에서 물을 길어왔어요. 바로와 친구들도 어른들을 도왔지요. 서당에도 가지 않고 말이에요. 하지만 큰 개울은 너무 멀어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한숨만 쉴 뿐이었어요. 밤이 되었지만 바로는 잠을 잘 수가 없었지요. 그래, 바로는 논두렁에 앉아 가만히 있었어요. 내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며 걱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물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텐데. 바로는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자, 물을 막아줄 테니 팥죽을 끓여줄래? 아, 깜짝이야. 바로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엄마야, 바로의 뒤에는 키가 큰 아저씨가 서 있었지요. 아저씨, 그게 정말이세요? 며칠 후면 비가 올 거야. 그럼 개울에도 물이 많이 흐르지. 내일 밤 팥죽을 갖다 주면 물을 막아둘 저수지를 만들어 줄게. 우와, 저수지를 만들어 주신다면 팥죽쯤이야 얼마든지 해드릴게요. 바로는 너무나 기뻐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이고, 바로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비도 오지 않는데 무슨 저수지가 필요하다고? 아니에요. 어머니 꼭 비가 온다고 했어요. 저수지도 만들어준다고 저랑 약속했는걸요? 아니, 그래. 약속했는데 너랑 약속을 했다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니. 그게 중요한 거야.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
어머니는 바로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환하게 날이 밝았어요. 바로는 마을 어른들에게 어젯밤에 만났던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허, 바로야, 하늘을 좀 보아라. 구름 한 점 없지 않니? 비를 기다리는 너의 마음은 내가 잘 안다. 하지만 말이다, 큰 개울에가 물이라도 길어오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어른들은 바로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가 어린아이였기 때문이겠지요. 바로는 한 번 더 어머니에게 부탁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머니, 제발, 제발요. 팥죽 한 손만 쑤어주세요. 속눈샘 치고 딱 한 번만요. 아니, 저수지는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팥죽을 쑤기 시작했지요. 바로의 말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팥죽을 쑤어 나눠 먹으면 맛있으니까 말이지요. 붉고 토실토실한 팥을 많이 삶았습니다. 동글동글 새알심도 만들었어요. 마침내 날이 저물었지요. 바로는 팥죽을 들고 논으로 나갔어요. 제발 팥죽을 맛있게 드시고 비가 오면 물을 막아둘 저수지를 꼭 만들어주세요.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그렇게 바로는 팥죽을 놓고 돌아오며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이야, 이 팥죽 좀 봐. 꼬마가 약속을 지켰나 봐. 어디선가 키가 크고 털이 많이 난 아저씨들이 나타났어요. 어젯밤 바로가 만났던 아저씨도 있었지요. 아저씨들은 팥죽을 맛있게 먹었어요. 와, 이렇게 맛있는 팥죽 처음이야. 우리가 팥죽을 먹었으니 약속을 지켜야겠지. 자, 저수지를 만들어 주자. 팥죽 한 그릇 먹고 저수지를 만들어 주면 우리가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에이, 그치. 약속은 지켜야 해. 예전에는 우리 도깨비와 사람들이 함께 살았었대. 그런데 말이야, 언제부턴가 서로 약속을 안 지켰다지. 그래서 지금은 서로 떨어져 사는 거야. 도깨비들은 열심히 저수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엄마야, 이게 웬일일까요? 개울로 달려간 바로의 눈은 동그래졌어요. 개울에 돌로 쌓은 저수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었죠. 동네 어른들도 저수지를 보며 한마디씩 했어요. 어이구, 정말 이상한 일이야. 그 바로의 말이 맞았나 봐요. 어젯밤에 팥죽을 갖다 줬대요. 팥죽을 먹고 밤새 저수지를 맞는 사람이라고? 엄마야, 누굴까? 저기 말이야, 혹시 도깨비가 아닐까? 아니, 도깨비는 팥죽도 좋아하고 힘도 세다고 하잖아. 어른들은 개울에 돌을 쌓아 저수지를 만든 건 틀림없이 도깨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비가 왔어요. 쏴하고 시원하게 내리는 빗물은 시든 볏잎들을 적시기 시작했어요. 그래, 개울에도 다시 물이 흘렀죠.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바로도 어머니와 함께 비를 맞으며 춤을 추었죠. 어디서 나타났는지 송사리 떼도 저수지 안에서 신나게 헤엄을 쳤습니다. 개굴개굴 개구리도 목청이 터지도록 노래를 불렀죠. 그렇게
한참 내리던 비가 그쳤어요. 다시 해가 쨍쨍 내리쬐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물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건 뭐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요. 개울을 막아 생긴 튼튼한 저수지 때문이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도 저수지의 물을 아껴 쓰면 되니까 말이죠. 아이고, 바로가 벼들을 살리고 우리 마을도 살렸구나. 에휴, 네가 말을 했을 때 믿지 않았던 거 정말 정말 미안하다. 아이의 말이라고 그냥 흘려 들었었어. 미안하다, 바로야. 아니에요. 전 도깨비와 약속을 지킨 것뿐인걸요.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들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도깨비들을 위한 잔치를 열기로 했지요. 도깨비가 좋아하는 팥죽과 메밀묵을 만들어 저수지 옆에 갖다 놓았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지? 도깨비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우와, 우리가 좋아하는 팥죽과 메밀묵 냄새인데. 도깨비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참 늦게 온 도깨비가 하나 있었지요. 먼저 온 도깨비들이 음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 늦게 온 도깨비는 혼자 화가 났어요. 치, 나도 저수지를 쌓았는데 내 음식은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잖아. 아이, 우린 네가 오지 않은 걸 몰랐지. 미안하다. 다른 도깨비들이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만들어 왔으면 내 것이 남았을 텐데. 좋아. 내가 쌓은 저수지의 돌은 다시 빼갈 거야. 하고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화가 난 도깨비는 정말 자기가 쌓은 돌을 빼갔지요. 그러자 저수지 한쪽이 조금 무너지고 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수지는 아주 튼튼하게 쌓은 것이라 끄떡없었습니다. 그 후로 바론의 마을 사람들은 물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도깨비가 쌓아준 저수지를 도깨비보라고 부른답니다. 달을 산 삿도. 달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기우는 데에 다 때가 있는 법이지요. 음력으로 보름이 될 때까지는 달이 점점 둥글게 차고 보름이 지나면 점점 기울어서 금음날이 되면 보이지 않게 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옛날에 이런 이치도 모르는 삿도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고을에 새로 삿도가 갈려왔는데 이 사람이 백성 돌보는 일은 뒷전에 두고 하고 한 날 술판만 버려놓고 노는 게 일이었지요. 아이고야, 처음 오던 날부터 그랬답니다. 저녁만 되면 정자에 올라 잔치를 벌이더니 이틀이 멀다 하고 그러고 논단 말이지요. 그런데 마침 삿도가 갈려온 날이 음력으로 금운깨가 다 되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뭐 며칠 동안 밤마다 달 구경을 못하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삿도가 달 좋은 건 또 알았던지 하루는 잔치를 하다가 말고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아니, 내가 여기 온 지 닷새가 지났는데 어찌하여 아직 달이 한 번도 뜨지 않는고? 달이 없으니 잔치판을 벌여도 흥이 안 난다, 흥이 안 나. 그 어이없는 소리를 듣고
마침 잔치에 왔던 스님 한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또, 오늘 같은 날 어찌 달이 뜨겠습니까? 오늘이 초하룻 날이니 달초라서 달이 안 뜬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이 무식한 사또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뭐라? 그럼 이 고을에 내가 와서 달이 안 뜬단 말인가? 그래, 스님이 들어보니 참 기가 탁 막히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무슨 달이 사람을 보아가며 뜨고 말고 한단 말이겠어요. 그러고 보니 새로운 사또라는 게 흥청망청 먹고 놀 줄만 알았지 세상 이치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쑥맥이란 말이지요. 아니 달이 차고 기우는 때도 모르니 쑥맥 중에서도 상쑥맥이지 뭐겠어요? 그래 이 스님이 사또를 한번 골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아, 그렇습니다. 사또의 정성이 모자라서 달이 안 뜨는 것입니다. 라고 했겠지요. 매야, 정성이 모자라서 달이 안 뜬다고? 호호, 그게 무슨 말인고? 이 고을에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부처님께 공양을 안 하면 달이 뜨지 않습니다. 아주 능청스러운 스님은 거짓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멍청한 사또는 아이고 또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듣는 것이었지요. 그래? 그러면 얼마를 공양할꼬? 돈 50냥만 바치시면 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또는 이튿날 당장 사람을 시켜 돈 50냥을 절에 보냈어요. 그래 놓고 또 한 이틀 뒤에 번지르르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아닌 게 아니라 서쪽 하늘에 눈썹 같은 초승달이 떠오른단 말이지요. 그날이 바로 음력 초사은 날이니까 저녁 초승달이 뜨는 것이었어요. 어허, 오이치, 부처님께 공양을 한 보람이 있구나. 그래, 바보 같은 사또가 손뼉을 치며 좋아하다가 보니 아무래도 달이 너무 작고 희미하단 말이지요. 아니, 같은 값이면 둥글고 환한 달이 떴으면 더 좋겠는데 말입니다. 그래, 뭐 불평을 늘어놓았지요. 불평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말이죠. 달이 뜨긴 떴으되 왜 저렇게 자꾸 희미하지? 에이, 좀 더 큰 달을 뜨게 할 수는 없는가? 그러니까 또 그 스님이 냉큼 받아 말을 했어요. 사또께서 돈 50냥을 공양하셨으니 50냥어치만 뜨는 것이지요. 좀 더 많이 바치시면 더 큰 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야, 이번에도 사또는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너무 무식하니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럼 얼마를 더 바치면 됐고? 하고 은근히 물었어요. 예, 돈 100냥만 더 바치십시오. 그래,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사또가 또 돈 100냥을 절에 보냈어요. 그래 놓고 한 닷새가 지나자 또 잔치를 벌였지요. 아닌 게 아니라 달이 조금 더 밝고 커졌습니다. 음력으로 초 8해쯤 되니까 제법 보기 좋은 달이 뜬 것이지요. 아이고, 그런데 아직도 달이 반쪽알이라서
그게 성에 차지 않는단 말이었어요. 에이, 달이 더 밝고 거진 것은 틀림없는데 아직도 마음에 들진 않아. 그 말을 듣고 능청꾸러기 스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저 달은 사또께서 바치신 백냥어치 달이니까요. 그렇군. 그럼 얼마를 더 바치면 크고 둥근 달을 볼 수 있을꼬? 예, 돈 1,000냥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또는 돈 1,000냥을 절에 보냈어요. 그러고 나선 한 일에 지난 다음에 또 잔치판을 벌였죠. 그날이 마침 보름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뭐 어두워지자마자 동산에 쟁반 같은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른단 말이죠. 그걸 보고 이 사또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한다는 말이 어허, 그럼 그렇지. 이제야 달이 제대로 떴구나. 달이라는 것은 본디 돈을 많이 먹여야 저렇게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단 말이렸다. 하고 말이지요. 암행어사 박문수 두 번째 이야기. 전라도 담양 고래 사또는 어느 날 이방을 불러 무언가를 지시했다. 그것은 자신의 임명장을 서울로 올라가 대신 받아오라는 명령이었다. 그럼 이방 잘 부탁하네. 예, 사또. 그럼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이방 김원은 마부 한 사람을 데리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가을 추수가 끝난 들판에는 사람도 없고 푸른 하늘에는 새털 구름만 떠 있었다. 그러나 그런 멋진 경치를 보는 김원의 가슴은 착잡하기만 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지금 가는 길은 자기가 아니라 사또가 직접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었다. 무슨 일이든 정해진 대로 해야만 하는 성민 그는 꺼림칙한 마음으로 경치를 즐길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마부 종필이는 그런 김원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눈 팔지 않고 말을 끌었다. 자네는 서울에 몇 번째 올라가는 길인가? 이번까지 해서 모두 5번째입니다. 그래. 자네가 나보다 낫구만. 나는 처음인데 말이야. 성품이 자상한 김원은 마부가 심심하지 않게 이것저것 물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자네 가족은 어찌 되는가? 저 혼자뿐입니다. 아니, 장가도 가지 않았고 부모 형제도 없단 말인가? 예, 부모님은 어려서 일찍 돌아가셨고 마부인 제 처지에 장가는 무슨 장가이겠습니까? 자네 나이가 몇인가? 올해 22인데 관아에 들어온 지는 꼭 2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군. 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종필이는 비록 마부이긴 해도 생김새가 반듯하고 체격도 좋았다. 부친께선 생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서울에 도착한 김원은 관아로 가서 임명장을 수령한 후 객사로 돌아왔다. 모처럼 편한 저녁을 먹고 난 김원과 종필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때 종필이가 말을 꺼냈다. 나으리, 여기서 가까운 곳에 고향 친구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보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하게나. 당연히 갔다 와야지. 종필이를 보낸 김원은 혼자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이방 김원은 소변을 보러 변소에 가다가 벌써 돌아와 있는 종필이를 만났다. 나으리, 벌써 일어나셨습니까? 일찍 왔구나. 나으리, 오늘 떠나시지요? 그럼 일찍 떠나야지. 김원과 종필이 말을 타고 다시 담양으로 향했다. 그렇게 성을 나온 김원이 인가가 없는 좁은 길가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집단을 가득 실은 우마차가 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 마차에는 집단이 너무 많이 실려 있어 할 수 없이 옆으로 비켜섰다. 그 우마차가 김원이 타고 있는 말 앞을 지나갈 때였다. 갑자기 말이 깜짝 놀라 날뛰기 시작했다. 종필이가 고삐를 붙잡고 말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말은 종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결국 말 위에 타고 있던 김원까지 땅에 떨어뜨리고 난 후에야 진정하는 것이다. 한편 말에서 떨어진 김원은 그대로 기절했다가 잠시 후 정신을 차렸다. 정신을 추스른 김원이 주위를 살폈다. 타고 있던 말이 다행히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부인 종필이는 신음소리만 낼 뿐 좀처럼 일어나질 못했다. 허허, 고얀 놈이군. 김원이 종필이를 흔들어 깨우면서 조금 전 집단을 가득 싣고 가던 사람들을 욕했다. 정신을 잃었던 종필이 한참 만에 눈을 떴다.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 다행히 종필은 크게 다친 데가 없었다. 허참, 종필이 무사하다는 것을 알자 김원은 그제야 사또의 임명장이 떠올랐다. 급히 주위를 둘러보던 김원이 근처에 떨어져 있는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두 사람은 옷에 묻은 흙을 턴 후 다시 길을 가기 시작했다. 부지런히 걸어 김원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보다 빠르게 담양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담양에 도착한 김원이 사또를 만나러 가기 전에 집에 들렀다. 여행을 하느라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였다. 김원이 사또의 임명장이 든 상자를 사랑방 깊숙이 숨겨놓은 후 안방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사랑방으로 가 상자를 찾았다. 아니, 이럴 수가. 상자를 집어든 김원이 깜짝 놀랐다. 땅에 떨어졌던 더러운 상자가 마치 새 것처럼 깨끗하게 바뀌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럴 수가. 봉인도 없고. 다시 한번 놀란 김원이 상자 뚜껑을 열었다. 상자는 텅 비어 있었다. 아니, 이 방에 누가 들어왔었느냐? 당황한 김원이 크게 소리를 지르자 그의 아내도 영문을 몰라 했다. 예? 예, 제가 방금 청소를 했습니다. 그 집 하녀가 대답했다. 네가 이 방에 들어왔었단 말이지? 예, 나으리. 그 사이에 누가 왔다 간 사람이 있느냐? 아니,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자에 손을 댄 사람이 바로 너로구나.
아닙니다. 저는 방만 닦고 나왔습니다. 하녀는 5년 동안 김원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결코 나쁜 짓을 할 아이가 아니었다. 그러자 김원이 한숨을 쉬었다. 큰일이다. 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김원의 집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다급한 김원은 집안 식구 모두를 불러 물어보았지만 상자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자연히 하녀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는 범인으로까지 지목되었다. 그렇게 김원이 빈 상자를 들고 사또를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말했다. 사또, 제가 책임을 지고 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낭패가 있나? 사또는 난감한 얼굴이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직접 가야 하는 일에 이방을 시켜 갔다 오게 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었으니 사또로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자네 집에 그 계집종을 불러오게나. 예, 사또. 아니, 그럴 게 아니라 함께 가보세. 이방이 데리고 갔던 마부도 데리고 말이야. 김원의 집에 도착한 사또는 종필이와 하녀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사또는 먼저 종필이에게 물었다. 너는 서울에서 분명 친구 집에 갔다 왔느냐? 예, 그렇사옵니다. 혹시 친구에게 임명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어찌 그런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사또는 종필이에게서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하녀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건 종필이와 마찬가지였다. 사또는 오랜 시간 두 사람을 신문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 순식간에 관직을 잃게 된 김원의 집은 초상집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저녁이었다.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때마침 대문 옆에 지나고 있던 김원이 대문을 열며 말했다. 누구시오? 예, 지나가는 길손이 온데 하룻밤 쉬어갔으면 해서 왔습니다. 어허, 오늘은 아니 되겠소. 다른 집으로 가보시오. 마음이 몹시 심란한 김원은 퉁명스레 대꾸하고 문을 닫으려 했다. 아니 잠깐만, 이고을 이방나으리의 집인심이 왜 이리 야박하단 말이오? 김원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사정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그렇소. 아니, 사람이라도 죽었단 말이오?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빈 방이 없으면 머슴이 자는 방이라도 좋으니 그저 하루 저녁만 묵고 가게 해 주시오. 과객의 끈질긴 부탁에 김원은 결국 한숨을 쉬며 허락하고야 말았다. 과객을 하인 방으로 안내한 다음 하녀를 시켜 상을 차려 드리라 일렀다. 그날의 과객은 다름 아닌 어사 박문수였다. 어사 박문수는 저녁을 먹고 난 후 방 안에 있는 하인들에게 은근히 물어보았다. 아니, 집안에 무슨 일이 있기에 모두 이렇게 어두운 얼굴들인가? 예, 그럴 일이 있습지요. 하하, 글쎄, 그게 무슨 일인가? 박문수가 물었지만 하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흉사라도 소문을 내야 일이 빨리 해결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어디 말을 해보게나. 내게 어떤 묘안이 있을지 또 누가 알겠는가.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하인이 어딘가 믿음직스러운 박문수의 말에 이끌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사건을 다 말해버리고 말았다. 하인의 말을 듣고 난 어사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말을 해줘서 고맙네. 내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 가서 이방님 보고 내가 좀 만나 뵙자 한다고 전해주겠나? 이방님을요? 내 이번 사건에 짚이는 바가 있으니 여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그러네. 하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이방에게 박문수의 말을 전했다. 잠시 뒤 김원이 나오자 어사 박문수는 잠자리와 저녁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한 후 입을 열었다. 제가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합니다만 저희 하인 녀석이 말씀을 드렸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발설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렀거늘. 아닙니다. 하인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이방 어른을 도와드리고 싶어 제가 말을 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지나가는 과객이오만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말입니다. 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사 박문수는 사랑방을 가리키며 물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날 이 방에서 상자가 바뀌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예,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거기에 사건을 해결할 열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맞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방을 청소했던 하녀가 한사코 아니라고 펄쩍 뛰니. 김원의 말을 듣고 있던 박문수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사건은 이미 그 전에 벌어졌습니다. 아니, 그 전이라고요? 깜짝 놀란 김원이 소리쳤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 말입니까? 하지만 어사 박문수는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이렇게 말했다. 그때 함께 갔던 마부를 불러주십시오. 아니, 그 사람은 왜? 제가 사건을 해결해 드릴 테니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법이 아닌가. 분명 초라한 행색의 과객에 불과했지만 김우원은 박문수의 말을 믿고 싶었다. 예, 그럼 그렇게 하지요. 김우원은 하인을 시켜 종필이를 불렀다. 하지만 잠시 후 종필이를 부르러 갔던 하인이 혼자 돌아와 종필이가 없어졌다고 전했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박문수가 말했다. 그럼 그 하녀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알까봐 우선 저희 집 광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어사 박문수는 급히 칠성이를 불러 광을 감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광으로 갔던 칠성이가 금세 달려왔다. 나으리, 왜 벌써 왔느냐? 예, 어떤 사내가 광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옳거니. 뭐라? 누가 문을 열려고 한단 말이냐? 김원도 깜짝 놀랐다. 하녀에게는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래도 내통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는 칠성이와 함께 광으로 달려갔다.
광 앞에 이르러 보니 사내가 마침 광의 문을 열고 있었다. 이놈 멈춰라! 박문수가 소리를 치자 사내는 흠칫 놀라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박문수는 그 사내를 포박하게 한 후 김원에게 데려갔다. 아니 너는... 사내의 얼굴을 본 김원이 깜짝 놀랐다. 광을 열려 했던 사내의 정체는 다름 아닌 마부 종필이었던 것이다. 역시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이방께서 가져온 상자는 이 집에 오기 전에 바뀌어진 것입니다. 마부인 종필이는 아마 서울에서 친구네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목공소에 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본 것과 똑같은 상자를 만들었겠지요. 그런 다음 담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회를 보다 마침 집단을 가득 실은 우마차가 오자 말의 엉덩이를 바늘로 찌른 것입니다. 날뛰는 말에서 떨어진 이방께서 정신을 잃자 종필이는 미리 준비한 상자에 흙을 묻힌 다음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기절한 척 엎드려 있었지요. 그리고는 집에 온 다음 일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한여를 시켜 상자를 깨끗이 닦은 다음 봉인을 떼어버린 겁니다. 어사 박문수의 설명을 들은 김원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감히 네가 한여와 작당을 해서 나를 속여? 그러나 종필은 시치미를 뚝 떼고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나으리, 저는 그런 적이 없사옵니다. 이제는 변명해도 소용이 없다. 어서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박문수가 종필을 다그치자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종필이 울면서 말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오직 원수를 갚기 위해 오늘까지 목숨을 이어왔는데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방 어른께 저지른 죄 죽어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원수를 갚기 위함이란 말에 궁금해진 박문수가 다시 자상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무슨 원한이 있기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느냐? 바른 대로 말해보거라. 예, 오늘까지 숨기고 살아왔사오나 더 이상 감추어서 무엇하겠습니까? 실은 7년 전 저희 아버지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는데 모두 지금 사또의 모함을 받아 생긴 일이었습니다. 사또가 무슨 누명을 씌웠단 말이냐? 지금 사또가 저희 집 재산이 탐나 저희 논을 부쳐먹던 사람을 아버지가 죽였다고 누명을 씌워 모진 고문을 가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고문을 견디다 못해 돌아가시고 어머니 역시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뒤를 따르셨습니다. 졸지에 부모님을 잃은 저와 제 동생은 다른 집 하인이 되어 근근히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박문수가 물었다. 그럼 이 집 하녀가 너의 동생이란 말이냐? 이에 이방 어른께서 제 동생을 아껴주시고 또 제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시어 부모님처럼 마음속으로 공경해 왔었는데 이 같은 짓을 저지르다니 정말 죄송할 뿐입니다. 종필이의 눈에서는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알았네. 모든 것이 사실대로 밝혀질 것이니 더는 걱정하지 말게나. 사건의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어사 박문수는 다음 날 관하로 사또를 만나러 갔다. 그리고는 어사 마패를 내보이고 사또의 잘못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알게 모르게 백성들의 재산을 노략질하던 사또는 모든 죄가 드러나 관직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친 종필은 동생과 함께 자식이 없는 김원을 부모처럼 모시고 살았다.